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양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감류 6, 7월 재배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감류 생리 생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6, 7월에는 망감류 6, 7월에는 열매가 최대로 자라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열매가 최대로 자라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열매 크기의 70% 정도가 6월부터 해서 9월에 걸쳐서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70% 정도가 자라는데 6월 달에는 0.8mm 정도, 0.8mm 정도, 그리고 7월 달에는 0.5mm, 8월 달에는 0.4mm, 9월 달에는 0.3mm 정도가 일일 비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70% 자라는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산함량 감소폭이 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산함량 감소폭이 최대 2.5%까지 감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함량이 감소되는 이유는, 산함량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이유는 열매가 굉장히 커지는, 열매가 비대되는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온도가 높은 시기에 해당이 돼서 호흡량이 증가가 된다. 호흡이 증가가 되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함량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6, 7월 달에는 생리낙과가 2차 생리낙과가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실비대가, 아까 얘기한 과실비대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세포분열기, 세포분열기, 즉 2차 낙과가 이루어지면 세포분열기에 해당이 돼서, 그리고 이 1차적인 비대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세포 비대기에 해당이 되는 과실 비대가 이루어지는 2차 비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종별로는 과실을 적과하는 시기에 해당이 돼서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열매가 자라는 시기, 산함량이 낮은 시기, 생리낙과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는 시기, 그리고 과실비대가 이루어지는데 세포에 의한 세포분열기, 세포비대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과실에 대한 적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적과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뿌리가 많이 나고 세력이 좋아지는 이런 그 효과가 볼 수 있지만은, 과실 적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열매 크기가 작아지고 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생육 상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봄순이 4월에 발화가 돼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되면 거의 녹화가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 되면은 거의 나무의 잎이 녹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잎이 녹화가 되면 바로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뿌리가 나와서 이 새뿌리가 나와서 양수분 이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잎이 녹화가 되면서 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증가하고 증산작용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는 6월순이 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는 이 잎이 녹화가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새순 자체가 적어져서 이 새뿌리가 나오는 양이 전체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해서 잎이 녹화가 된 다음에
잎이 녹화가 된 다음에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 사이, 이때에는 다시 여름순이 발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순이 발화가 돼서 이 여름순에 의한 여름순이 다시 굳어지고 다시 새뿌리가 나는 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나무의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생리학과가 끝나는 여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잎이 녹화가 되고 새뿌리가 나온 다음에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열매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리학과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감귤은 기본적으로 생리학과를 하는데 보통 감귤 품종은 1차 낙과와 2차 낙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단 이 기상 조건이 안 좋거나 기상이 일조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레디앙 품종 같은 경우는 3차 낙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낙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만개 후 20에서 30일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개 후 이 1차 생리학과가 만개 후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열매가 있으면 열매 꼭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낙과가 되는 것을 1차 생리학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1차 생리학과는 어떤 요인의 작용을 가장 많이 받느냐? 그거는 양분에 의한 양분의 결핍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양분이 충분하면 1차 생리학과는 적어지고 양분이 적으면 1차 생리학과는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귤나무가 발화가 되는 시점은 순이 나오는 시점은 온도가 낮은 시기입니다. 저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온 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뿌리 활동이 적습니다. 감귤나무의 뿌리 활동이 적고 이루어지더라도 미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수분의 뿌리를 통한 양수분의 흡수가 적어진다. 그래서 자체 양분만 가지고 이 새순을 키워내고 꽃을 키워내는데 그 양분이 적었을 때가 1차 생리학과가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양분 결핍이라는 것은 꽃이 열매와 열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분의 경합에 의해서 양분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 열매와 잎에 의해서 경합에 의해서 양분 결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양분 결핍이 1차 생리학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양분 결핍이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면 1차 생리학과 부분이 적어질 수 있다. 1차 생리학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양분 결핍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연면 시비를 통해서 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요 양분 결핍 증상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통해서 1차 생리학과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생리학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생리학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만개 후 40에서 50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요 시기에는 열매가 떨어지는 부분이 1차 생리학과 때는 꼭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2차 생리학과 때는 꼭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열매만 떨어지는
열매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생리낙과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냐? 그것은 일조 부족, 다음에 높은 온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생리낙과와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일조가 부족하다는 거, 높은 온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조가 부족했을 때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양분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양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높은 온도라는 것도 이 양분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분에 의해서, 양분이 적어지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2차 생리낙과가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미숙퇴비를 많이 시용을 했을 때 2차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숙퇴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그 감귤 재배 농가들이 그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미숙퇴비를 그냥 반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밭에다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숙퇴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밭에 뿌려진 게 기본적으로 미숙퇴비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숙퇴비가 뿌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요 암모니아 가스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식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가스가 많이 고이게 되면 이 뿌리를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특성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토양의 공극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새뿌리의 발달을 억제를 시킵니다. 뿌리가 발달하는 것을 억제를 해서 나무가 양분 부족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숙퇴비를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환기를 덜 했거나, 아니면 미숙퇴비를 줘서 그 암모니아 가스가 하우스 내에 오랜 동안 그 정체가 돼 있거나 그랬을 경우는 요 2차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생리낙과나 2차 생리낙과나, 1차 생리낙과가 많아지면은 2차 생리낙과가 적고, 1차 생리낙과가 적어지면 2차 생리낙과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1차, 2차 생리낙과에 대해서 제가 다른 품종의 일반적인 생리낙과에서 설명을 드렸고, 레디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낙과되는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해마다 3차 낙과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낙과라는 것은 레디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낙과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상 낙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낙과라는 것은 어떤 기상이나 아니면 시설 재배 조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것을 이상 낙과라고 하는데, 생리 낙과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요 배꽃 부위가 노랗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요 노랗게 되는 부분에 의해서 병의 침입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도 있고, 다음 또 하나는 붕소 결핍에 의해서 낙과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병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것, 붕소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것, 요거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교육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교육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병이라는 것은 요 알타나리아균에 의한 병이라는 것은, 알타나리아균이라는 것은 이거는 죽은 세포에만 기생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에 이 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열매 자체가 죽은 열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병에 의해서 낙과가 됐다는 이론은 지금은 없는 상태고, 단지 붕소가 결핍돼서 낙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붕소가 결핍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열매를 반으로 잘랐을 때 요 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요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육과 껍질 사이에 갈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걸 붕소 결핍 증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레드양에서 3차 생리낙과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열매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붕소가 결핍이 된 상태에서 붕소가 결핍이 되면 기본적으로 낙과량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낙과량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은 요 3차 낙과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붕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생리낙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만개 후 60에서 7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제냐면 6월 하순부터 해서 7월 중순 사이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은 7월 상순에 가장 많이 낙과가 된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지역별로는 또 어떻게 낙과가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그 제주, 서귀, 동부 서부에서 이 센터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4개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제주가 15%가 낙과가 됐고, 서귀포는 22.3%, 서부는 26.5%, 동부는 18.3%가 낙과가 됐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도 제가 낙과가 많이 됐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낙과가 됐냐? 제주에는 4.8%가 낙과가 되고, 서귀포에는 31.9%가 낙과가 되고, 서부에는 35%가 낙과가 되고, 동부에는 7.6%가 낙과가 됐습니다. 지금 요 지역별로 낙과된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낙과된 데는 어디냐? 서부 지역이 가장 많이 낙과가 됐다. 다음으로 낙과가 많은 데는 서귀포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제주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낙과량이 전체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서부 지역, 서귀포 지역이 기상적이든 아니면 토양적이든 이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낙과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 수세별로, 그러면 수세별로 낙과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 중간인 나무, 약한 나무를 조사를 했는데, 그럼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21%가 낙과가 됐습니다. 중간인 나무는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22.6%가 낙과가 됐습니다. 약한 나무는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 35.0%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요거는 21년도지만 12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떨어졌을까? 12년도에는 강한 나무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중간인 나무에서는 22.7%가 떨어졌습니다. 약한 나무에서는 36%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21년도나 12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낙과가 됐다. 수세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레드양 나무가 수세가 약한 나무는 낙과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가 조금 약하더라도 조기에 꽃따기를 하거나 그리고 열매 속기 한 농가에서는 낙과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많다거나 아니면 수령이 적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고, 단 고접한 나무 그리고 실생으로 심은 나무 요걸 봤을 때는 고접한 나무에서는 낙과량이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고접한 나무 같은 경우가 수세가 강하거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어서 그 실생으로 심은 거에 비해서는 수세가 강한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낙과율이 좀 적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드양에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붕소 관련해서 붕소 결핍에 의해서 낙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붕소를 몇 번 살포하는 거에 따라서 낙과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붕소 살포 횟수별로 낙과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한 번도 안 친 농가도 있고 한 번 친 농가, 한 번 1회 이하, 다음에 2회, 3회, 4회 이상, 4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고 7번까지 친 농가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과율을 봤을 때 한 번도 안 치거나 한 번 치거나 한 농가는 낙과율이 몇 퍼센트냐? 22.1%. 두 번 친 농가는 21.5%. 세 번 친 농가는 17%. 네 번 친 농가는 18.8%.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갈수록 낙과율이 적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크게 유의성을 갖고 이 레드양의 붕수안을 살포했을 때 크게 유의성을 갖고 낙과가 적어지는 그런 유의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단 너무 과도하게 붕산을 살포를 했을 때는 이 붕소에 의한 이 과다시비 문제가, 과잉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2회 이내로 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에는 저희들이 비료를 선택을 할 때 보통 21-복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21-복비에는 질소, 인산, 가리 부분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원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요즘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요 수도용 비료를 제외를 하고 원예용 복합 비료를 주시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용 복합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가 있고,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하면 마그네슘과 붕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예용 비료만 잘 주시고 주기적으로 잘 주신다면 항상 마그네슘과 붕소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면 시비를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마그네슘이나 붕소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비료만 줬기 때문에 이게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비료를 바꾸게 되면
이런 것을 따로 줄 필요는 크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레디앙의 3차 생리학과가 기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3차 생리학과가 되는 시기에 기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생리학과 기간 중에 일조 시간이 적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그리고 발화기부터 과실비대기 생리학과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전체적인 평균 온도가 좀 낮을 때,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양분 흡수력이 떨어져서 낙과량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조 시간이 좀 적거나 그리고 평균 온도가 좀 낮거나 했을 때는 요 레디앙의 3차 생리학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서부 지역이 가장 많이 낙과가 되고 있고, 다음에 서귀포, 다음에 동부, 제주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서귀포와 서부 같은 경우는 토양에 어떤 토양에 많으냐 하면 비화산의 토가 많습니다. 비화산의 토, 다음에 토심이 얕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토양에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는 수세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그리고 요 서귀포나 서부 같은 경우가 수세가 약해지면 꽃이 많이 피어서 수세가 더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부와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 토양 조건에 맞게 그 전정을 조금 세게 하거나 아니면 착과량을 좀 적게 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요 3차 생리학과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3차 생리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3차 생리학과가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생산량에 미쳤을까?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가들이 하는 대부분이 말씀이 뭐냐? 3차 생리학과가 되더라도 이 감귤의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레디앙에 발생하는 3차 생리학과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3차 생리학과가 특히 많아지는 수세가 약한 나무,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낙과량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레디앙이야 망감류 같은 경우 생리낙과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너무 높게 관리하지 않은 게 좋겠다. 적정 온도를 관리를 하시는데 야간 온도는 15도씨, 그리고 주간 온도는 여기에 플러스 10도 해서 25도씨 요 정도 온도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봄에 전정을 하실 때 새순이 충분히 발화할 수 있게끔 전정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꽃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꽃이 많이 피어서 새순이 발화가 적을 경우에는 이런 3차 생리학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후기에서는 열과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정을 하실 때는 레디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새순이 발화될 수 있게 그렇게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2차 생리학과에 문제가 됐던 그 미숙 유기질 비료를 주실 경우에는 그 원래 받은 비료는 밖에서 한 1년 정도 반려 과정을 거쳐서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비료를 주시는 게
보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새순이 녹화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순이 녹화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이게 생리낙과 감귤이 생리낙과하는 시기에 양분 경합이 많이 이루어져서 낙과량이 많아질 수가 있다. 이때는 사종 복비나 아니면 요소 연면 시비를 통해서 새순이 녹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망감류 온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감류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요 시기에는 조그만 온도 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하우스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 우적 센서를 가동을 하게 되면 우적 센서에 의해서 하우스가 닫혀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온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전체적인 온도 관리는 한라봉을 제외해서 온도 관리를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는 주간 온도는 28도씨 정도. 28도씨. 조금 생리낙과가 끝난 다음에 좀 과실비달을 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28에서 30도씨 정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야간 온도는 15도씨 정도를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라봉을 제외한 다른 망감류 품종. 다른 품종은 주간 온도를 몇 도씨로 관리를 하냐? 25도씨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온도는 15도씨.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주야간 온도차가 15도씨 정도 나고 한라봉 같은 경우는 15도씨에서 13도씨의 주야간 온도 차이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다음 한라봉 같은 경우도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러나 생리낙과가 덜 끝난 시기에 30도까지 고온으로 가게 되면 생리낙과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도를 올리는 시기는 생리낙과가 끝난 다음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야간 온도인데 기본적으로 야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농업인 여러분들은 하우스 안에 있는 열풍기의 닥트를 이렇게 걷어서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마 기간에는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 온도가 15도씨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감귤이 생육하는데 최저 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야간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감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감귤에 15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뿌리 활동이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활동이 정지를 하게 되면 이 한라봉이나 다른 품종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회복이 돼서 뿌리 활동을 재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기가 길어진다. 만약에 한라봉 같은 경우 가온을 하는 농가에서 야간에 열풍기를 꺼서 야간의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 수확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야간 온도의 15도씨 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열풍기를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둬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장마기에는 고온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고온 피해.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내려서 번개나 아니면 천둥에 의해서 낙뢰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하우스 전원이 차단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계팩이 작동이 안 돼서 하우스 내 온도가 올라가서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 장마철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나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이 나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적으로 하게 되면 우적에 의해서 하우스 개폐 장치가 닫히기 때문에 하우스 안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럴 때도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에 가서 하우스 개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계 장치를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습도가 높아지면 이 전기 제어 장치에 물기가 묻거나 그러면은 합선이 돼서 이 개폐기가 이 차단기가 내려가서 개폐기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트나 뭐 볼트 같은 경우, 접지 같은 경우 조임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온도 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고온 피해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야간 온도를 어느 정도 장마 끝나기 전까지는 열풍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인데, 생육 시기별로 물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은 개화기부터 착과기까지는 요때 물이 적어질 때는, 물이 적으면 수분 부족에 의해서 세포 분열과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부터 착과기에는 충분하게 물을 주시는 게 좋겠고, 다음 생리낙과기입니다. 생리낙과기에도 수분이 부족을 하면, 수분 상태가 부족을 하면 이게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양분 부족에 의한 생리낙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낙과기에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 충분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생육기입니다. 생육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기에도 수분량이 적어지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비대가 적게 되거나 그리고 산 함량이 늦게 빠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육기에도 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화기부터 생육기까지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물을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생육기에 아까 전체적인 과실 비대가 6월부터 해서 9월까지 전체의 70%가 과실 비대를 이룬다고 했고, 다음 생육기에 요 시기에 전체 산함량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시기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 관리를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시기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비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비대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산이 충분히 빠지게끔 해야 된다. 이 시기에 망감류가 산 관리가 잘 못하게 되면 후반기에 가서는 산이 안 빠진 신맛의 감귤이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한여름철에 단수를 시킵니다. 단수를 시켜서 당도를 올리는 온주밀감입니다. 온주밀감이
요런 기술을 쓰고 있는데 망감류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단수를 해서 당도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감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 무조건 산함량이 높아진다. 산함량이 높아지면 나중에 수확할 때 산이 높은 과일이 생산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온주밀감하고는 반대의 개념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망감류 같은 경우는 절대로 단수를 하거나 물 주는 양을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 주는 양은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던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별로 일일 증발산량에 의해서 물량을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 8월 달 고온기 때는 하루에 증발산되는 물의 양을 5톤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6월 달에는 한 4톤, 5월 달에는 한 3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9월 달에는 한 4톤, 10월 달에는 한 3톤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게 둬서 관리를 하면 물 주는 양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기계유제 살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름철 기계유제 살포를 하게 되면 봄철에 한 번,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1년에 2번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응애 걱정 없이 감귤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는 기계유제를 100배로 해서 언제 살포하느냐 100화기에 살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혼용을 할 수 있는 약재는 보르두액을 혼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떻게 살포를 하느냐?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계유제를 150배로 해서 살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0배는 25말로 계산을 하면 헌대 반, 한 3리터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여름철에는 언제 살포를 하느냐? 여름철에는 일반 노지감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월 20일로 해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7월 20일은 노지감귤에 7월 20일로 정해놓은 것은 노지감귤의 생리낙과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이나 7월 상순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가끔 생리낙과가 길어져 온도가 낮고 생리낙과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아무리 길어져도 7월 10일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7월 20일로 정해서 생리낙과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5일 정도 뒤로 5일 정도를 해서 살포를 하면 7월 15일부터 7월 25일 어간에 살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을 노지에서는 요 기준을 선택을 했다. 그럼 망감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망감류도 응애가 있으면은 봄에 기계유제를 살포를 안 해서 응애가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생리낙과가 마무리되는 시점, 망감류 같은 경우는 꽃이 좀 일찍 피는 그런 과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생리낙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살포를 해도 된다. 단 7월 20일보다 조금 일찍 살포를 했을 때는 6월에 살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후반기에 가서 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서 가을 응애가 발생할 염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없대면 7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살포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철 기계유제 살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응애가 방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응애 방제가 힘듭니다. 그 응애 방제가 힘든 이유가 응애를 방제한 응애의 생육 기작 중에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알입니다. 알. 응애 알이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약재로 응애 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알을 죽일 수 있는 약재는 요 기계유제밖에 없습니다. 요 기계유제를 가지고 알을 살충을 시키는 목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100배를 했을 때는 95% 알을 살충을 할 수가 있고 150배로 쳤을 때는 90%의 알 살충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를 철저하게 살포를 하면 이런 알까지 전부 죽일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응애가 문제가 되는 밭 이런 데는 철저하게 살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름철에 칠 때는 그러면은 뭐하고 혼용을 할 수 있느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온기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살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다이센 종류 이런 게 하나 정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살충제나 영양제나 이런 거하고는 혼용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기계유제는 좀 주의해야 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기계유제와 기계유제를 쳤는데 다시 기계유제를 치자 놓으면 20-30일 간격에 유지가 돼야 되고 기계유제를 친 다음에 보로도액을 치려면은 다시 20-30일 간격에 이 간격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델란이라고 있습니다. 델란. 농가에서는 좀 델란을 많이 치시는데 기계유제와 델란과의 이 기간도 약재 살포 기간도 20일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혼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깝게 치거나 그러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계유제와 델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굉장히 유의해서 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치는 시기가 장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맑은 날이나 습도가 적은 날 그리고 반드시 아침에 살포하고 다음 오전 살포를 끝내고 오후에는 다 이렇게 마를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못 친 부분은 다음 날 이렇게 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여름 전정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턱대고 그냥 가서 순을 자르는 게 여름 전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름 전정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름 전정을 하는 목적은 새순을 많이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새순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냐? 새순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양분을 많이 나무 내에 저장을 하고 열매 품질을 높이고 비대를 활성화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새순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 전정을 해서 그 순이 너무 많이 나니까 순을 다 잘라내는 그런 전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름 전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름 전정은 새순을 많이 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여름 전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시기. 언제 하면 좋으냐? 언제? 보통 여름 전정을 하는 시기를 7월 20일에서 30일 정도에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품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요거는 한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가 착과가 되더라도 6월순이 나오고 다음 여름순이 나오고 이런 순이 나와서 나무 수세가 어지럽고 그리고 순이 너무 자라서 밑에 있는 열매의 착색이나 아니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쳤던 품종입니다.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여름전쟁을 필리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 요 시기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하는 것을 권장을 했었는데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전정을 하면 순이 다시 발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약 15일 정도 후에 순이 다시 발화가 됩니다. 그럼 순이 발화가 되는데 이 순이 발화가 된 게 제대로 녹화가 되고 그리고 녹화가 된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품종별로 순이 늦게 나는 품종이 있고 아니면은 여름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순이 많이 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순을 없애는 게 아니고 순이 적게 나는 품종은 순을 많이 나게끔 하는 쪽으로 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천혜향이다. 천혜향 같은 경우는 여름 전정 순을 자르더라도 15일 후에 나는 게 아니고 보통 20일 이상 걸립니다.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천혜향 같은 경우에 여름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요 한라봉보다는 10일에서 20일 정도는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에 새로운 순이 나오더라도 녹화가 되고 이 새로운 순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여름전쟁을 할 때 과연 농가에서는 여름전쟁이라고 하면 나무의 새 순을 자르는 것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전쟁의 의미를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새순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전쟁이다. 그러면은 새순이 있는 나무는 새순을 잘라서 다음 새순이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쟁이고, 다음 새순이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전쟁을 안 할 거냐는 얘기예요. 새순이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착과량이 많은 나무입니다. 착과량이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 새순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이 전쟁을 한다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상단부에 있는 열매를 따주게 되면 여기서 새순이 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열매를 따주는 것도 여름전쟁이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순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따서 새순을 확보를 하고, 새순이 있는 나무는 새순을 잘라서 보다 많은 새순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름전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에 여름전쟁을 하면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요 새순이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한라봉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7월 26일 날 전정한 나무, 8월 3일 날 전정한 나무,
그리고 8월 14일 날 전정한 나무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요 여름전쟁의 목적을 어떤 걸로 봤느냐면 가을순이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염두에 뒀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시기별로 가을순이 발화되는 것을 봤을 때 요 가을순이 7월 26일 날 한 거는 0.2개가 발화가 됐고 8월 3일 날 한 거는 0개, 8월 14일 날 한 것도 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을순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봤을 때 8월 3일 날 하고 8월 14일 날 하더라도 가을순이 발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왜 7월 30일 이전에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냐 하면 과연 이때 전쟁하는 시기별로 새순이 녹화가 되고 이 새순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떤 판단 기준이냐면 다음 해 그 새순에 꽃이 오거나 꽃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완전히 굳어져서 7월 26일 날 전정한 그런 순에는 꽃이 몇 퍼센트가 왔느냐면 85.7%가 꽃이 왔습니다. 8월 3일 날 한 거에는 52.2%가 왔습니다. 8월 14일 날 한 거에는 29.6%의 꽃이 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50% 꽃 이하로 꽃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꽃이 안 온다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가지에서 꽃이 와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느냐? 한 7월 말 이전에는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름 전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순이 발화되는 걸 보게 되면 수세가 강한 나무는 좀 일찍 발화가 되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나중에 발화되고 이 발화되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진딧물약을 하거나 귤굴나방약을 하거나 해서 약재 살포가 너무 많아지고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여름전쟁을 일시에 하게 되면 자 시기를 아까 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요 여름전쟁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새순이 일시적으로 발화합니다. 그럼 새순이 일시적으로 발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밭에 진딧물이나 귤굴나방이나 발화된 이 새순이 일시적으로 발화가 돼서 진딧물이나 귤굴나방이나 요 해충을 방제하는 것을 좀 적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순이 발화되고 굳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 한 3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진딧물과 귤굴나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방제를 했다고 치더라도 한 3회 정도 방제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을순이 나오기 이전, 가을순이 나오더라도 제거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새순 관리를 다시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름전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세가 보통인 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순을 잘라서 새로운 순을 발생을 시켜서 나무 생육을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좋고, 다음에 또 하나가 여름순이 안 나오는 나무, 그러니까 착과량이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를 따줘서 거기서 여름순을 발생을 시켜서 나무 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6, 7월 망감류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